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와중에 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또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30일 녹화일 기준은 하루 뒤입니다만 이번 금통위는 지난 7월 18일 금리 인하 이후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에 또 시장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리세션을 의미하는 아래 공포, 이거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금통위 전망, 그리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에서 우리가 시장 몸담고 계신 분들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지 이번 회차에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 파트장께서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소장님 따라가지고 좀 짧게 잘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좀 터프한 이미지 좋습니다. 네. 좀 이렇게 지난 한 주는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일주 전 그 중국이 75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분노의 트윗이 막 장렬하고 이러다가 한 주 참 어수선하게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잭슨홀 연설이 이번에는 좀 묻혔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문 파트장부터 해가지고 네. 잭슨홀 연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또 이렇게 빠뜨리면 안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이제 8월 말이 이제 주로 잭슨홀 연설이 있는 네. 시기고, 뭐 주로 ECB나 연준 의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좀 있었고요. 네. 뭐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은 미국 경제는 좋은데 혹시라도 별일이 생기면 이제 과감하게 행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안 좋았죠. 시장은 뭔가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완화적인 얘기를 안 했었고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 파월 의장의 말도 이제 히스토리컬리 한번 쭉 따져보면 올해 1월부터 이 사람이 거의 한두 달 단위로 매화 비둘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완화적인 얘기 했다가 다시 매파적인 얘기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마침 지난달 말인 이제 7월 말 FOMC에서 굉장히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되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어요. 금리 그냥 한 번만 이제 내렸는데 그때 내렸죠. 그때 25비 처음으로 뭐 10년 7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네 어쩌네 할 때 내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막 흥분할까봐 미리 좀 약을 치면서 이거 그냥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고 좀 중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되게 실망했어요. 그때도 시장이 금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내심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좀 완화적인 얘기 해주지 않을까? 근데 기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를 원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이 사람이 스탠스가 바뀔 때가 어떻게 바뀌냐면 파월 의장이 자를 거야. 연준 의장에서 자를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쫄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최근 한 1년 동안 받았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요즘은 거의 뭐 한 주에 하루에 매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연준을 씹었죠. 연준을 계속 욕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좀 태도가 바뀌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멘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주가도 좀 떨어졌었고, 저는 이제 S&P 지수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S&P 지수도 좀 떨어지고 이러니 좀 과감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혹은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정책들.
뭐 QE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단기 유동성이 좀 부족한데 그거를 좀 공급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전 좀 했어요. 예.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기대는 거의 무색하게 아주 매파적인 스탠스로 나와서 그 결국 문파트장 보시기에는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그렇게 완화적 스탠스 쪽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고 매파적이었다 보다. 우리 이미선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그 정도 이제 필요한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네. 금리 인하 필요하면 네. 하겠다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 오버해서 얘기할 만큼 일단 미국 안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표나 그런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안에서도 멤버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거면은 충분히 연준이 이제 필요할 때 대응하겠다 정도의 어떤 표시를 한 건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주기 어려울 만큼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7월에도 사실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아직 닥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발 나간 거였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였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센티멘트나 그런 거를 이렇게 부양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이미 기대치가 너무 앞서 나갔고 연준은 그거를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 후행적으로 지금 그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 허 의원님은 한번 멘트 해주신다면. 저는 뭐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로스쿨 나와서 사모펀드를 운용을 했던 법률 전문가 출신이다 보니까 사모펀드요? 예. 그럼 본인 돈 얼마 태우는데? 파월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월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한 700억인가 있을 겁니다.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네. 몰빵했는가? 그 정도 있어야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은 뭐 좋은 말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만 결국은 마켓 디펜던트 한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마켓 디펜던트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특징은 아까 이제 문파트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먼저 위기가 생기면 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한테 오히려 기대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쫓아오되 이게 오바를 하면 또 그거를 약간 기대를 죽이는 예.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계속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이후에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무조건 9월 달에는 50bp 인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약간 좀 뭐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 시장의 앞선 기대를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 트윗으로에 의한 압박 때문에 약간 좀 지쳐서 연준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무역 전쟁까지는 무역 전쟁의 어떤 영향까지도 연준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판이다. 그게 룰북이었어요? 그 발언 중에 뭐 그런 무역 건 정책에 아닌데. 대한 규정 집어넣었다 하는 그 얘기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런 뉘앙스들이 좀 포함된 게 아니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목에 비해서는 조금 제목은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챌린지스 포 뭐 모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들.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이 뭐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이게 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식의 도전 그 도전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도전인지도 설명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대충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언급도 있었나요? 사실 뉴스만 봐가지고 저도 전혀 그게 있었어도 전혀 관심을 안 받았을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 저도 사실 제목만 보고 이거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서 얘기할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어떤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었고 뭐 일단 이번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건 이제 뭐 별로 금리 인하나 우리가 할 만한 건 다 있고
더 이상 뭐 할 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어떤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하기야 외신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이후에 터졌던 사안이 미중 간에 그 보복 관세 때리고 했던 그게 너무 커서 그런지 조금 그거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금 이제 미중 그것도 미중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야 이 아래 공포가 실체가 있는 건지가 또 연결이 되겠네요. 자, 투닥투닥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750달러 관세 때리면서 날짜까지도 9월 1일, 12월 15일에서 미국에 택했던 날짜까지 해서 그대로 약을 살살 올려가면서 했고 트럼프 대통령 뭐 그래서 미국 기업들 다 들어오라고 뭐 애매한 뭐 명령을 했네 만에 했고 그다음에 관세율 2,500억 달러 지금 25% 갔다가 30%로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거는 10%로 15%로 이제 막 부르는 게 값인데 막 때리기 시작했는데 요 1년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허 의원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 최근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조급한 마음들이 생겨났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걸 무기로 하고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뭔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래요?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그 양자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이후에는 네. 중국의 태도가 좀 그 언론상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8월 1일 날 3천억 달러 관세 때린 이후부터 중국이 좀 변한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 직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협상을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 왔었는데 네. 그러다가 5월 말에 이제 결렬이 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서로 이제 좀 냉전 내지는 서로 이제 좀 눈치를 보다가 이제 6월 마지막 날 이제 G20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뭔가 이렇게 미국은 계속 자꾸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식의 멘트를 남겼는데 중국은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었거든요. 고작 만들어낸 합의가 휴전하자. 예.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하지 말자 이 정도. 예. 아니면 추가 관세 부과 연기하자 이 정도의 합의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하고 막상 다시 만났는데 사실 그날 이틀 동안의 회담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시작한 지 40분 만에 그냥 결렬이 돼서 나오고 공항 시간이 뭐 한 3-4시간 남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공항 미국의 관료들이 미국 그 가가지고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그때 상해에서 있었던 협상 과정을 보면 뭔가 좀 틀어졌다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결국 지난 5월 이후에 어떤 그 틀어진 그 틀에서 전혀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또 중국 쪽은 중국 쪽대로 이게 이제 좀 터져 나온 현상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말 이후에 이렇게 봉합하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막 튀어나오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냉담하고 냉정하게 어떤 협상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식의 어떤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좀 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통해 가지고 되게 세게 관세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순 연구원님.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이 네. 예전만큼 협상에 그렇게 열심히 임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였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쪽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미국 쪽에서 하려고 해도 중국 쪽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갈 길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도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지난 8월 23일에는 5%포인트씩 다 올린다. 그래. 그래서 현재 2,500억 달러에서 25% 관세 부과하고 있는 거를 30%로 올릴 거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10%를 15%로 올리겠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보복 액션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맞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했으면은 다음날 바로 그 환율 조작 지정 그리고 750억을 중국이 한번 고심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보복했더니만 바로 다음날 3천억 달러 그러면 너네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은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보다는 확실히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있어서 어쨌든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에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자체적인 결론을 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위안화 절하를 하면서 왜냐하면 관세 때렸을 때 그냥 절하를 해버리면 어느 정도 산세는 되니까요. 그러면서 네. 지금 위안화를 그냥 절하하면서 버티면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뭐 지금 카드로 봐서는 미국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근데 약은 미국이 더 약이 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지금. 그거를 저는 이제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전쟁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세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세의 한계점?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주로 양측이 붙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쪽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었죠 그동안에. 그럼 미국이 이제 막 파상 공세를 막 하고 있는데 네. 이 파상 공세를 하는 쪽에 있어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 이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파상 공세는 하는 쪽에 계속 에너지를 이제 쏟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파상 공세를 받는 쪽에서는 계속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나가는 전략이 주로 이 공세 한계점이라는 전략인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 8월 달에 드디어 공세 한계점에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공세 한계점에 있어서 가장 그 공격을 하는 쪽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건데 저는 8월 중순에 트럼프가 그 약점을 노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중국에 매기는 관세를 12월까지 일부 연장할 수 있다. 8월 13일 날 관세 연기한 거. 네.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그렇게 약하게 나오는 기억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는 중국한테 엄청난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중국 보기에 그 공세의 한계점이 되었건 내가 중국 입장에 왔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중국이었다면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약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한 모습을 보인 건 뭐 그런 거겠죠. 3천억 달러의 소비자 물품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뭐 25%를 잃어버리면 물가가 그래도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환율 효과가 있더라도. 네. 그럼 내년 대선을 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 네. 뭐 중국은 어차피 대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한테는 가장 큰 적인 내부의 적,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중국에는 그런 적도 없고, 내부에 뭐 팀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힘을 모아서 파상 공세에 이제 드디어 역습으로 나갈 타이밍을 좀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좀 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8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8월을 기점으로 약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새로운 갈등의 전환? 예, 갈등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 어떤 성격이 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 파트장님 얘기에 저도 아주 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8월 13일 관세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연기하면서 했는 얘기가 그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 그거 망가뜨려질까 봐 그동안에 맨날 트위터에다가 했던 얘기가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우리 재무부 근무로 들어오는데 우리 쟤들은 뭐 위안화 절하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관세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연기하는 거는 결국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그걸 자인한 셈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게 나왔을 때 제가 중국이었다면 난 더 세게 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진짜 더 세게 나왔어요. 더 세게 나왔죠. 중국은. 더 세게 나오는데 중국도 참 뭐랄까요. 그 날짜를 갖다 똑같이 뭐 2,500억 달러, 3,000억 달러만큼 규모는 안 되지만 네, 규모는 안 되죠. 그래서 750억 달러밖에 못 하지만 이 9월 1일부터 때리는데 일부는 12월 15일 날짜까지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발이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너희들 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주마 하는 그런 그러면은
그 이후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중국 증시가 그 이후에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미국 증시도 변동성만 있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무너지고 한 건 아니에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800포인트 빠졌던 거는 그날 뭐 특별한 뭐가 있었다기보다도 그 관세 연기한 그 다음 날이 800포인트 빠졌지만 그냥 지표 때문이었잖아요. 지표 뭐 중국 지표 안 좋았고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률 나왔고 그러고 장 열리기 전에 장단기 10년물하고 2년물이 마침내 역전되고 뭐 그랬던 그건데 그 이후에 뭐 고만고만해서 이 재료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 이거는 어차피 시장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거 길게 가는 것 같다. 예. 그러면 마침내 10년물하고 2년물도 이제 결국 역전이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시죠. 미선 연구원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채권가에서 이게 지금 핫 이슈입니까? 네, 그렇죠. 핫 이슈예요? 네. 왜냐면은 미국 10년하고 2년 역전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거에 대한 신호냐 그 여부도 있고 한국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미국만큼 역전이 될 수 있냐 또는 뭐 3년, 10년 금리가 거의 붙을 수도 있겠냐 미국을 따라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화면에 아마 그림이 하나 나가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저 음영 처리된 부분에 경기 침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기 침체 그 앞에 시차를 두고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일어났었고 그런데 거기에다 S&P 500을 또 겹쳐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까지 그 시차가 있는 동안에 주식은 과거에 늘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면은 결국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왔었다, 과거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주식은 더 가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논의를 좁혀보자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제일 좀 뭐랄까 무책임하기도 하고 항상 좀 애매한 말이 이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인데 지금 10월 마침내 10년물, 2년물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 부분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으면은 과거에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경기 침체 올 것인가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시죠. 온다? 전 온답니다.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 아니면은 이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그것이기 때문에? 그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왜 역전이 되냐면 시장은 이제 장기물을 주로 거래를 하고요. 이제 단기 쪽은 주로 이제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이제 통화 정책의 영향이 좀 크죠. 그런데 통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좀 후행하고 시장은 이제 먼저 달려가니까 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과 물가를 생각했을 때 낮아질 것 같다. 그럼 금리를 이제 내려놓자.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물은 주로 이제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정책이 늦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커브가 이제 먼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브 역전은요. 그 자체로서 침체를 또 불러와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하는 비즈니스가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고 단기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역마진 나지 않습니까? 그냥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하고 이제 은행주랑 이제 대보면 완전히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시장이 예상을 하는 향후의 침체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침체를 불러오는 이제 원인이라고도 이제 전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향후에 좀 침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제가 특히 요즘 미국의 지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무역 적자 확대입니다. 미국의? 네.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전쟁을 하는데도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줄이자고 지금 무역 전쟁하는 건데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역 적자라는 거의 이제 의미는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축하고 있는 것보다 더 투자를 혹은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초과로. 초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보면 이 소비는 좋아요. 소비는 좋은데 과연 이 소비가 근데 소비라는 건 사실 불황이 확 오기 전까지는 이게 또 계속 갑니다. 이게 특성상 금방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앞서서 판단을 하려면은 이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무역 적자가 계속 지금처럼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저축한 것보다 조금씩 더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내달리고 있는 거죠, 자기 체력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지금 당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뭐 시기로 치면 한 내년 말 정도에는
침체기가 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과거에 이제 이렇게 침체기가 오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기가 실제 있어요.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불타는 불꽃이 이게 마지막에 한번 확 이게 뜨겁거든요. 이 뜨거운 영향력을 좀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저도 2006년에 한번 시장이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된다고 사람들 막 이제 주식 망한다고 숏을 막 엄청 쳤어요, 주식에. 근데 이게 안 와요. 안 오면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주가는 막 찔끔찔끔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커버하는 순간에서 이게 또 주가가 확 올라버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주식의 고점은 이제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저는 그래서 뭐 이게 꼭 역전이 됐다고 해서 뭐 주식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어떤 시그널로서는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자, 경기 침체는 온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뒷부분에서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네. 가격은 좀 애매합니다. 주식은 그러면 예전에 그 전철을 밟아서 예. 막상 경기 침체 올 때까지 주식은 아직 불꽃랠리 아직 남았다. 이게 미국 주식 말씀이신 거죠? 미국 주식이 미국 얘기합시다. 우리 국내 정신은 뭐 누가 요새 분석을 해? 분석한다고 그게 분석이 돼? 젊은 분들은 다 미국 주식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애플. 네. 미국 주식이 참 많이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싼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역사적 평균보다 약간 위에 있긴 한데 저는 뭐 좀 조정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연준이 또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않겠나, 예.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예전처럼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됐으니까 결국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점에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 증시는 그러면은 예전처럼으로 한다면은 지금은 아직 털 때가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한번 그 불꽃 시세를 한번 노려볼 때다. 이 질문입니다. 전 아직은 침체를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그리고 미국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많이 제 문 파트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좀 특이 사항은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역전된 거잖아요. 단기 금리보다는. 네. 근데 이제 뭐 역사적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은 상당 부분은 이제 단기 금리,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려서 발생한 측면들이 좀 큰 것 같고, 단기 금리가 이제 연준의 정책 때문에 오를 때는 사실 이제 인플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가 있었던 데는 뭐 경기 후반부라는 거는 맞지만 경기 후반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매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 증가율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익의 마진은 약간 줄어들고 금융기관들의 이익 마진은 줄어들어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익이 플러스를 계속 내면서 주가는 더 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의 어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경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인 건 맞지만 그거가 과거의 어떤 흐름하고 지금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을 보는 것과 전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는 게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GDP에서 이렇게 그 프로핏,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소기업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S&P 500은 마진이 별로 안 떨어져요. S&P 500의 기업들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저희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꽤 있는 것 같고, 사실 S&P 500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인 거고, 뭐 미국에서 장사도 잘하지만 딴 데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랑 또 관계없이 또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경기를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 S&P 500에 나타날 거다라고 보기도 사실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분명히 경기 후반부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침체의 시그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미선연구원님도 지금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 세미나 가시면 뭐 다 물을 텐데 어떻게 네네. 말씀하세요? 저도 이 2년하고 10년 금리의 역전을 무시하기 어려운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반드시 미국의 리세션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경기 침체를 의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 미국 2년, 10년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었고 역전이 되거나 이제 0까지 붙었는데 이제 미국 안에서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가 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95년에는 이제 미국 2년, 10년 금리가 잠깐 붙은 적이 있었고, 98년에는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99년, 2000년 중에는 미국에서 리세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99년에 역전이 돼서 이제 2000년에 미국이 이제 리세션이 왔었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리세션이 왔을 때는 미국 안에서 자체적인 버블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깨지면서 이제 리세션이 왔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닷컴 버블, 네, 2008년에 금융위기 전에도 또 버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의 리세션이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채, 장기채에 대한 선호가 강해서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되게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대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문제는 아시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보면은 홍콩 증시나 한국 증시 뭐 이런 것들이 95년부터 고점 찍고 내려가는 흐름. 네, 그리고 그 주가가 미국하고 아시아 주가가 완전히 차별화가 됐는데 그 차별화된 이유를 보면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나 선행지수 같은 걸 보면 미국은 어쨌든 스테이블한 흐름이고 그때 이제 아시아 쪽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꼬꾸라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90년대 후반하고 지금의 유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는 미국 자체만의 경기를 나타내는 자산이 이제 아니거든요.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초안전 자산으로 어떤 것을 여길 때 이제 금이나 미국채 장기채권으로 쏠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기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쏠리는 거는 금을 사는 거와 유사한 이런 스킴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안에서의 경기 침체를 반드시 의미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미국 안에서 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런 현상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잠재적으로 어쨌든 지금 위험이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발생한 배경을 보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간의 고관세가 장기화됐을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받게 되는 영향, 그게 결국에는 글로벌 성장률을 낮출 거라는 기대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현실화가 되면 실제로 지표가 나빠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나타나는 역전이 실제로 나중에 미국이 아닌 뭐 중국이나 다른 연결되는 다른 나라 아시아들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나타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난 역전 현상은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이고 이것이 반드시 미국의 리세션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어떤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채 수익률 한 역사적 저점이 1.45? 역사적 저점이 2016년에 1.34인가 그랬죠. 1.36인가 뭐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더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봐야 된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우리 박정현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국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담아야 하는 게 있다. 기관들 입장에서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미국 국채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같은 10년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0.7% 이런 얘기하고 그 언제 망할지 모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미국 국채보다도 더 수익률보다 낮고 한데 그러면 그거 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도 한 1.5%, 1.6% 주는 미국 국채 사지 왜 그걸 마이너스 채를 사요? 환위험이지 않습니까? 유로달러 환율에다. 환위험이 있다. 그래서 유로화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유로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종종 많이 받는 질문들이 뭐 저도 리테일 이런 데 가는데 이제 요즘 독일 국채 수익률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왜 마이너스 0.7%짜리 왜 삽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뭐 1조의 돈이 있는데 뭐 저는 없지만 1조의 돈이 있는데 그거를 뭐 돈을 다 뽑아서 5만 원권으로 뽑아가지고 금고에 보관하면 금고도 사야 되고 그 세콤도 달아야 되고 돈 엄청 들어요. 차라리 그거 하느니 0.7% 그냥 내고
은행에 맡기니까 훨씬 쌉니다. 훨씬. 지금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고액 예금 수백만 유로 이상 있는 고액 예금자한테는 진짜 마이너스를 때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통장에 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못 때리죠. 돈 빼니까. 네. 이게 좀 문제인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라도 충분히 저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준도 그러면 분위기가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말하듯이 100bp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 이래저래 미국 채수익률 뭐 경기가 좋아서 미국 금리 높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좋다는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원에서나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금리 차원에서는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 친구들이 못 올라오면 미국이 내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래저래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연준이 좀 빠릿빠릿하다 해서 금리 좀 팍팍팍 내려주면 좋겠다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연내 그러면 2번은 더 가능하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럼 2번 더 내려야 되는 거네. 당장 우리 금통위로 가입시다 그러면. 하루 뒤면 결론은 납니다만. 내린다 이번에? 저는 8월엔 동결, 10월에나. 이번에는 동결. 네.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뭐 저희 채권 담당하시는 심동수 부장님께서는 네.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다시 하지 않을까. 자, 꺾일 가는 우리 문파트장은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네. 홍철아 8월 이날은 너밖에 없다. 8월 이날은 너밖에 없다. 저 혼자 지금 거의 유일한 내일 이날론입니다. 왜요? 일단 이제 특히 이제 일본과의 무역 문제. 그런 거죠.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 특히 이제 저희가 8월, 9월, 7월 금통이죠. 네. 7월 금통이 이후로 또 글로벌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더 심화되고 한국도 지소미아에 탈퇴했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지됐던 어떤 한미일 삼각관계로부터의 어떤 균열로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심각하죠. 경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오늘도 예산안이 나왔지만 굉장히 대량의 그 적자 국채를 발행을 정부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네. 정부가 이제 경제 살리기로 내년에 그리고 올해도 그렇겠지만 팔을 걷어붙였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그 연준은 이번 FOMC에서 9월일 것 같은데 9월 FOMC에서 금리 내리는 게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7월에도 뭐 연준이 8월이었나요? 7월에도 연준이 내릴 게 거의 확실시돼서 한국은행도 먼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번도 확실시 된다면 뭐 굳이 뭐 기다리지 말고 내리자. 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왔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갑니다. 금리 내리면 효과는? 없죠. 오케이. 우리 이미순 연구원께서 금리 내리면 뭐 이번에 쉬고 8월에 내리든 네. 어쨌거나 뭐 남들 따라 더 내린다고 치고 네. 금리 내리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죠? 저는 이자 비용 부분은 부담 낮춰줄 수 있다고 보고. 이자 비용?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이금융권 안심전환대출 한 이유도 그 LTV로 막아놔서 이게 대환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줘야 시중에 낮아진 금리의 수혜를 일반 사람들이 보니까 네. 그런 정책들을 쓴 것들을 보면 어쨌든 낮은 금리의 수혜를 주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 의원님은 금리 인하에서 기대되는 정책 효과? 사실 뭐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지만 네. 글로벌 트렌드인 거죠. 글로벌 트렌드다. 요즘 다 신흥국들 특히 뭐 너나 할 것 없이 저희보다 상황이 좀 괜찮은 나라들도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 뭐 그 정도의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문파트장께서 환율도 보시죠. 네. 지금 거의 0.8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던 위안화하고 그래 했던 우리 달러원 환율입니다. 네. 근데 지난 8월 5일 날 이른바 포치 7위안 열리고 그렇죠.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그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조금 한 일주일 가량 숨고르기 하는 것더니만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더
계속해서 위안화는 약세로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못 쫓아가요. 네. 우리 환율이. 네. 예. 계속해서 뭐 1220원, 23원 한 두어 번 건드리고 나서는 지금은 1215원 근처만 와도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위에 뭐 박힌 느낌인데 상관관계가 갑자기 뚝 깨진 배경이 뭐 있습니까? 배경은 사실 다른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뭐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가 하고 개입이 추정을 아닌가. 좀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한다. 이제 이 외환보유고의 변화를 알면 결국 이제 개입은 현물과 선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선물로 하면은 이게 그 외환보유고에는 결제가 안 되니까 표시가 안 나죠. 표시가 이제 안 나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선물의 개입은 이제 정부가 하는 게 있고 한국은행이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행은 IMF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IMF 데이터로 나중에 한 두세 달 늦게 나오는데 정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알이 뭐 한국은행은 총알이 무한되긴 하지만 뭐 정부도 총알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네. 그 총알로 좀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아주 이 정부한테 좀 불리한 명분이 생겨요. 여러 가지 면에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예. 왜냐하면 이제 다들 경제 때문에 정부를 공격하니까 여기서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예, 그러다 보니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추정을 개입을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중국은 개입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흘러가는 대로 좀 놔두는 느낌이죠. 중국은 좀 놓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위안화 약세, 그냥 속도 조절만 하는 느낌. 약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그래 해봐라. 우리는 그냥 위안화 약세로 내버려 두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2014, 15년에 중국은 한번 크게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었다가 괜히 자본 이탈만 가속화시키는 영향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환율을 특정 레벨에서 계속 막으면 이게 마치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데 누가 사줘요. 그럼 더 팔겠죠. 비슷한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이 개입이라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은 약간 좀 그 지능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일단은 지금 이 레벨을 내주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환율을 달러를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리테일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데 다들 달러 못 사가지고 지금 안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순영 의원님. 네. 최근 한 며칠 이렇게 바쁘다 보면 이제 저녁에 오늘 뭔 일이 있었나 할 때 연합인포맥스에 그냥 클릭순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읽힌 기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근 한 며칠 왜 자꾸 원화채 매도 얘기가 왜 나와요? 그 며칠 전에 그 외국인이 한 2조 원 정도 원화채권을 한 번에 그냥 장중에 하루에?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도 거의 뭐 플러스 8bp, 9bp 이렇게 이제 그냥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급하게 막 매도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그냥 정해놓고 그냥 물량을 떨어버리는 뭐 이런 거였는데 꼭 팔아야 될 물량이 있었나 보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 추정을 하기로는 템플턴 펀드 매도인 걸로 추정이 조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매도 나온 종목들을 보면 일부 종목들이 이제 템플턴 펀드가 들고 있는 그 홀딩 안에 그 동일한 종목과 수량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템플턴 펀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성과가 완전히 지금 깨지고 있더라고요. 8월 들어서 채권 펀드가 마이너스 5% 났으니까 한 달 동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채권 아마 펀드가 왜 마이너스가 나? 그동안 채권은 오르기만 했는데. 신흥국 채권이 한 절반 들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미달러 채권인데 신흥국 채권 안에 이제 아르헨티나 채권, 브라질 채권 이런 거 들어 있고 아르헨티나가 지난 8월 12일인가에 그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한 25%인가 그랬죠. 들어 있었잖아요. 그 예비 선거 결과에 네. 현 대통령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네. 그래서 펀드 성과가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아마 환매 요청 나왔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흥국 채권 비중을 아예 줄이는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을 것 대충 같고. 시나리오가 그래 되네. 환매 요청이 네. 들어왔는데 예. 뭐 한국 원화채는 들고 있었으면 먹었을 텐데 아르헨티나에서 깨졌을 거고. 아르헨티나는 팔 수가 있어야지. 원화 채권도 사실 근데 네. 환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신고 채권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환 때문에? 8월에. 예. 그러네요. 환이 8월 들어서는 이제 신흥국 채권들이 환이 다 안 좋아서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사실 전망이 딱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들어올 때 환해지 안 하고 들어나 보네요. 거기는 환을 그냥 열고 하고 들어온다.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은 예. 환 손실이 날 수가 있군요. 네, 달러 표시로는. 예. 근데 글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듀레이션이 책에서 배우는 대로 옆에서 이렇게 뭐 몇 번을 설명을 들어도 듀레이션이 제 몸에 안 다가와요. 이게 뭐냐 하면 시작하지 않았던, 거기서 시작하지 못했던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 몇 bp의 그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 7원 올랐다 하고 15원 올랐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가 팍 와요. 네네. 그러고 뭐 시장에 몇 놈 실려갔겠다가 대충 잡혀요. 잡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로밖에 못 봐요. 근데 왜 최근에 뭐 KTV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그 쭉쭉쭉 올라오기만 하던 이게 지금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고 기존에 못 보던 패턴들이 나오고 모두가 왱왱왱거리면서 과매수라 그러고 제 눈에는 이거 무너질 차트로 보이는데 그럴 만한 무슨 수급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나 뭔가 시장 외적인 제 눈에 보이는 즉 우리 한국 채권이 좀 이렇게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금리가 수익률이 오를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왜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7월까지 금리 인하하고 나서 네. 지금 시장 금리가 3년 금리 기준으로 1.1%대니까 거의 기준 금리가 1%까지 인하되는 거 또는 그 이하까지 인하되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싱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에서 추가로 더 강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주 새로운 변수가 필요한데 지금 거의 다 그런 어떤 강세 재료들은 좀 프라이싱은 대부분은 되어 있는 상태고 8월에 인하를 당장 해줄 것 같진 않고 거기다가 그 이제 DLS 그런 상품들 관련해서 손실이 나면서 네. 이제 여전체 매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여전체 우리 시청자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캐피탈 채권이나 카드 채권. 여신 전문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예, 이제 그 매도도 많이 나오면서 수급도 완전히 좀 꼬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2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도 물량이 나올 거다 이런 뉴스들이랑 그다음에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많을 거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같이 막 섞이면서 수급 측면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좀 지금이 좀 안 좋았고요. 내년에 얼마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길래? 적자국채가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제 올해보다 2배 증가한 이제 60에서 그러니까 60조가 이제 적자국채고요. 총 발행액은 올해보다 아마 30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꽤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조금 나빠지고 적자국채를 많이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 뭐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살아나야 되네. 기필코. 근데 이제 과거 금융위기나 이제 적자국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2005년. 네. 2004년이 되게 경제 안 좋았는데 그때 네. 2005년에 적자국채를 많이 늘렸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이 이제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적자국채 2배 늘어난 거는 당시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뭐 금액이나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 관련해서 뭐 최근 들어서 어쨌거나 우리 뭐 문파트장도 이렇게 의심하다시피 어느 정도 당국 역할이 있어가지고 환이 지금 1220 밑에서 좀 묶여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혹시 환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뭔가 좀 움직임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허 의원님?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8월 달에는 좀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는데 대부분 네. 이제 그냥 쉽게 하는 설명은 이제 MSCI 리밸런싱 그 얘기가 제일 가장 편한 익스큐스였었고요. 네. 우리 거 팔고 그럼 중국 거 삽니까? 그런 건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8월 달에 어쨌든 7월 30일 그 트럼프 트윗 이후에 네. 신흥국 쪽으로 ETF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신흥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사실 리밸런싱을 해도 한국을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이게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네.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중국 걸 담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가파르고 좀 거친 편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파는데 네. 그럴 때마다 지수가 이제 툭툭툭툭 밀리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와중에 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는 연기금입니까? 현재?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고, 네. 근데 또 좀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한국을 줄이는 건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을 줄이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그 오버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이 파는 돈들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질수록 오히려 현대차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약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일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또 액티브나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도지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또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좋죠. 네, 방금 공통적인 게 왜 이번 회차에 그게 안 나오나 했어요. 채권 공통적인 게 네. 채권도 기계적 매도, 주식도 기계적 매도, 둘 다 이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계적 매도를 이제 왜 하냐? 뭔가 어쩔 수 없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을 때. 왜 어쩔 수 없냐? 뭐 사실 무역 전쟁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네. 채권 환율은 이미 1,200원 뚫었을 때가 오히려 더 리스크했죠, 사실은. 지금은 뭐 이미 1,500원 위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왜 하필 지금 이제 기계적 매도가 나오느냐? 주식이든 채권이든. 저는 뭔가에 이제 그 자금 회수가 있지 않았나. 자금 회수. 네. 자금 회수가 있으면은 이제 빨리 갚아줘야 해서 뭐든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팔기 제일 좋은 건 이제 유동성 좋은 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ATM기. 뭐 이러니까 한국 채권, 한국 주식 파는 게 아닌가. 그러면 왜 자금 회수가 있냐? 이런 거겠죠. 원래 계절적으로 9월이 늘 일본계 은행들의 이제 결산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금이 좀 부족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금 달러 자금입니다. 네. 일본계 은행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데다가 특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 9월 말에 미국 재무부가 9월 말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제 미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금 확충한다고? 네, 그 현금 확충이 네. 되면은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마르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은행들이 이제 부족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마진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자금 회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채권과 한국 채권과 한국 주식을 파는 게 아닌가, 그런 추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좋고 거래 잘 되고 하는 게 가끔씩 그럴 때 때려맞죠. ATM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그게 이제 참 사실 아르헨티나 사태가 났을 때 지구 완전 뚫고 갔을 때 정반대가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우리 이른바 대척점. 거기서 무슨 놈의 전염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일말의 그 우려가 그거였어요. 환매 요청이 들어온든지 했을 때 거기서 처분이 안 되니까 아르헨티나 자산은. 그렇다면 일단 유동화시키기 쉬운 것부터 털면 그게 이래저래 결국은 전염 효과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내수 부양 하는데 그쪽은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정책 담당자들이 뭐 총기가 있건 없건 14억이라는 그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수 부양하면 일단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내수 부양. 기대할 만하죠. 할만하다. 네. 중국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 내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사람들의 맞는 상식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국은 사실 이제 고정자산 투자와 내수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나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저께인가 자동차 관련된 소비 확대책들이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기준금리가 좀 더 시장에 금리 인하했을 때 잘 퍼질 수 있도록 네. 이런 어떤 정책을 좀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좀 드는 의문은 아주 막 뜨겁게 하진 않아요. 금리를 막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버블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 내실을 다지자입니다. 내실. 중국은. 네. 이게 보통 내실을 언제 다지냐면 싸울 때 다져요. 싸울 때. 혹은 싸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이랑 좀 장기전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세 한계점을 더 강하게 상대방을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제 시간 끌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선 연구님 혹시 그 뉴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나요? 윌리엄 드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블룸버그에 칼럼 하나 썼다는 거 보셨나요? 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파트장 보셨어요? 저는 뭐 그냥 월가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슬쩍 봤는데 제가 드는 느낌은 얘가 트럼프한테 말렸다 이런 생각이 좀 탁 들더라고요. 더들리 전 총재가 네. 트럼프한테 말렸다.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 더들리처럼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중국처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중국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예, 설명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흘리기 쉬운 뉴스라서. 지금 이제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니까 심지어 그 최고령의 폴 볼커, 그린스펀, 그다음에 버냉키, 옐런까지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다가 기고문을 내가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옹호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하지 마라 이런까지 했는데 이번에 윌리엄 더들리 아시지 않습니까?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거기가 블룸버그에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저 자꾸 이렇게 무역 전쟁 하면서 저렇게 중국하고 저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게 연준이 금리 낮추고 해서 시장도 떠받치고 경기도 살리고 받쳐주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가지 말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문파트장이 이렇게 막 트럼프로 상대하면 저러면 안 돼 하는 얘기는 윌리엄 더들리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저 재선되면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저 재선시키면 안 된다고. 연준은 좀 그것까지 생각해서 정책 결정하라고. 저 욕까지입니다. 그렇게 욕을 이제 더들리가 약간 욕 비슷하게 썼죠. 좀 뭐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제가 트럼프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라면. 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의 전통적인 전략은 상대방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흔들어 놓는데 이런 거죠. 이제 성을 쌓고 상대방이 있는데 성 밖에서 빨리 나와서 싸우자고. 문 확 열고 나가서 지금 싸운 거예요. 더들리가.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땐 더들리가 엑스맨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리지도 못하고 덜 내리지도 못하고 올릴 수는 없으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러면 경제가 나빠졌을 때 욕은 다 얻어먹겠죠. 금리를 왕창 내려요. 그러면은 저거 트럼프한테 결국 밀렸구나. 독립성 훼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양수겸작.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가 돼도 좋은 거 아닙니까? 속으로 막 미소를 짓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중국처럼 해야 돼요. 하려면 트럼프랑 싸우려면 중국처럼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그냥 이제 tit-for-tat 전략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완전히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아주 확실하고 일관된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자기는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 네. 천재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천재의 적? 천재의 적은 뭐죠? 천재의 적은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네, 모범생. 천재는요 모범생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모범생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는 모범생한테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범생이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모범생이. 이게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만화가 한 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또 뭔 얘기예요? 만화를 엉덩이로 그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그 이제 이현세 만화가가 네. 그 말을 이제 머릿속에 계속 담고서 살았는데 이현세 만화가가 우리가 볼 땐 천재 같죠. 네. 근데 자기는 이제 만화를 막 그리다가 수없이 좌절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서 한 명 딱 들어가지고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천재가. 그리고 자기는 막 좌절하다가 아니다. 옛날에 만화는 엉덩이라고 그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계속 엉덩이를 이제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크로키를 막 그냥 몇십 개씩 한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절대 안 쉬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면 뭐 수천 수백 장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포즈가 다 들어있을 거고 만화를 그리는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재들은 배가 똑똑하니까 그냥 지풀에 지쳐가지고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떠나버리거나 결국에는 슬럼프가 있으면 그걸 못 이겨내고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현세 작가는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저도 약간 역사나 전쟁사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전쟁사에서도 상대방이 굉장히 천재적인 지휘관이 있으면 아주 정석적으로 이제 수성해서 싸우는 게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더들리가 이런 원칙을 모르고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지금 싸우겠다고 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저는 그런데 오히려 윌리엄 더들리 정도 같으면은 자기의 그 칼럼이 일으킬 수 있는 파문, 후폭풍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일 텐데 오히려 선전포고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무슨 선전포고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더들리의 메시지는 월가의 메시지라고. 월가도 피곤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움과 이 어떤 경제적인 이론적인 상식적인 경제 논리에 반하는 이 모든 어떤 뭐 무역 정책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월가로서도 한번 워닝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내년 대선 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는 어쨌거나 재밌는 싸움이 되긴 됐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다. 예. 아유 그래요.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자, 뭐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허연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늘 또 빠뜨린 이슈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고자 했다가 제가 기회를 못 드린 거 한마디씩만 하고 마치죠. 뭐 저는 뭐 이슈 중에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홍콩입니다. 홍콩. 이제 그 뭐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H주 때문에 이제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또 관심도 그렇죠. 있지만 네. 홍콩이 참 이 중국 역사로 봤을 때는 약간 치욕인데 또 홍콩 사람들은 또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물론 대부분 무력 진압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해보고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걱정은 안 하긴 합니다. 홍콩은 북경과 다르다. 그리고 혹시 뭔 일이 터지더라도 뭐 다른 대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진압 과정에서 전산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해에서 이런 것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스킴들을 지금 다 컨티니전시 플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혹시 그럴 가능성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사람들의 일상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분명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외로 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홍콩 이슈도 저는 좀 계속해서 워치하자. 네,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순 연구원. 네, 저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문제가 이미 무역 전쟁의 범위를 벗어나서 홍콩 문제까지 엮이면서 훨씬 더 복잡해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하기가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외교의 분야까지도 미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이념 간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간단히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위아나 저라 하고 자기네 이제 금리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버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버티기라는 게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이나 15%를 매기게 되면 견디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견디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3천억 달러 안에 상당히 광범위한 중국의 어떤 그 주력 수출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전기 부품, 뭐 금속,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또 앞으로 25%까지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잠재적인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 설비가 이동이 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예 추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왜냐하면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그 마진을 감수하고 관세를 최종 가격에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마진을 그냥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생산 설비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PPI가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가격에 전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옮길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로 옮기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중국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문제가 무역 문제에 국한된 경제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뭐 홍콩 이런 문제들까지 다 겹쳤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성장률이 좀 떨어져도 우리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해 라는 태세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장률 떨어지는 거를 용인하고 가는 거구나.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체제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내년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 파트장. 저는 이제 크게 아울렀을 때 이제 글로벌 어떤 테마를 어떤 구체제의 균열 이런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도 그럴 거고요.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의 파괴도 이제 그런 어떤 일환이고, 브렉시트, 뭐 홍콩의
문제,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그 브렉시트와 홍콩 문제인데요. 네. 그 두 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런던과 홍콩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던과 홍콩은 공통적으로 역외 금융센터지 않습니까? 그랬죠. 역외 금융센터가 만약에 타격을 입는다면 사실 돈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 만드는 건데 글로벌리 돈이라는 건 달러고 달러는 미국에서 만들지만 실제 이 미국의 돈이 창출되는 유동성은 결국 금융센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런던이랑 홍콩에 마탱이가 가면 그러면 그 돈 어디 가나요?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돈이 안 만들어지겠네. 저는 유동성이 그거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동성 만능론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게 지금 리세팅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로 금융 허브가 이제 옮겨갈 거고, 미국의 어떤 생산 설비가 중국의 생산 설비가 뭐 다른 데로 옮겨갈 거고 이럴 건데 이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옮겨질 때가 힘들어요. 이때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 좀 희망을 너무 먼 미래인가요? 희망을 좀 가져보자. 예,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시장에 이렇게 장밋빛 얘기를 하기에는 뭐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닫혀 있고 답답하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터널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라도 보이고 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힘을 낼 수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보인다 하는데 아직은 그 빛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를 하네요. 우리 문 파트장께서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말하는 유로달러 체제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 유동성이라 할 만한 것들이 영국과 홍콩에 이것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의 위축 그거는 잘못하면은 뭐 인플레가 살아나서라기보다도 그냥 금리가 오를 수가 있는 거고 달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자 하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세상은 굉장히 계속 어지럽게만 가고 있고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기뻐할 만하고 참 흐뭇해할 만한 소식들은 드물고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목요일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폭우가 양동이에서 물 붓듯이 그것도 45도 각도로 내리니까 차에서 내려서 우산을 폈는데도 그냥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은 혹시나 시장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산으로 상징될 수 있는 어떤 해치 수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그러고 나서 화나는 거는 오후에는 하늘이 맑고 화창해요. 다 젖어버리고 다 둥둥 떠내려갔는데 오후엔 또 깨끗해집니다. 맑아지고. 세상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또 언젠가 또 맞닥뜨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아침에 황당한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재밌는 얘기,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 그 생각은 내가 뭐 했냐. 더들처럼 그렇게 선문 열고 바로 티 나가는 게 이건 좀 약간 하수였다.